자, 여러분, 순환기계 질환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순환기계 질환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1번. 순환기를 이루는 기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환. 여러분, 순환이 뭐예요?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는 버스를 순환버스라고 하잖아요. 순환버스. 맞아요? 이 순환버스는 같은 길을 계속 똑같이 돌아다니는 걸 순환버스라고 해요. 여러분, 순환기는요, 우리 몸을 계속 돌고 있는 걸 얘기해요. 우리 몸을 계속 돌고 있는 거 뭐예요? 피잖아요, 피. 이 피. 이 피. 이 피가 온몸을 돌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은 바로 심장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 5번 하셔야 되고요. 자, 2번.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 중에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규칙적인 생활을 하되 체중을 늘린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2번. 단백질 및 염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단백질은 괜찮은데요, 여러분. 염분이 안 됩니다. 염분, 짠 걸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계속 저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체액을 뿜어내기 위해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한테는 절대적으로 저염 시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3번.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를 금한다. 3번 하셔야겠네요. 과식 안 되고요.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걸 권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하셔야 되고, 포화 지방 섭취를 늘리고 칼슘 보충을 금지한다.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칼슘은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칼슘이나 칼륨 같은 거 보충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심장이 더 잘 뛸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한테 많은 양을 투여하면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슘 같은 것들은 환자의 개별적인 질환에 따라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번.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방문객의 방문을 격려하며 카페인 섭취를 장려한다. 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면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는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카페인을 먹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심장에 부담이 되는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고혈압 치료 중인 환자를 위해서 혈압 강화를 위한 식이요법입니다. 여러분, 고혈압 환자한테는요, 저지방, 저염 식이를 해야 됩니다.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저지방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염 식이를 해야 됩니다. 2번 저지방은 맞지만 고염 안 되고요. 저탄수화물 고염 안 되고요. 탄수화물도 여러분 섭취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살을 찌게 만드는 근본적인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잖아요. 자, 그 다음 고탄수화물 안 되고 고지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 저지방.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단백질을 작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동맥경화증은 여러 합병증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 동맥경화증의 주요한 위험 인자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보세요, 여러분. 1번 저지방식이. 지방이 적은 걸 먹으면 이 피가 뿜어져 나가는 동맥이 단단해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지요. 너무 살이 쪄버리게 되면 혈관도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저지방식이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 이렇게 하면 동맥경화증이 더 심해지거나 안 좋아진다. 그걸 찾는 거잖아요. 이 4번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거의 대부분 다 틀렸어요. 혈당 조절. 혈당이 조절되면 좋지.
어떤 환자한테나. 그럼 혈압 조절. 혈압이 조절 잘 되면 좋지. 흡연.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 이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 환자한테는 흡연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좋지. 답은 4번 가셔야 돼요. 4번. 이 흡연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요. 갑자기 죽는 서든데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안에 뭐 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담배를 피우면 이 혈관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혈액순환이 정지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번 관상동맥에 혈류가 적어서 심근의 산소 결핍으로 일어나는 질병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상동맥은요 무슨 혈관이냐면 심장에 영양을 즉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바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 혈류가 좁아져가지고 심근의 산소 결핍으로 일어나는 질병은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이 일시적인 흉통이에요. 흉통. 가슴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흉통이거든요. 가슴이 아파지는 거. 그래서 관상동맥, 심장을 싸고 있으면서 심장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고 이 관상동맥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갑자기 아파지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 협심증의 증상은 바로 가슴이 아픈 흉통입니다. 6번 협심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아까 협심증 했어요. 그쵸?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는 거. 왜? 관상동맥에 혈류가 부족해져가지고. 자, 이 환자의 치료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여러분 6번은요. 다른 거 없어요. 협심증 환자는 니트로글리슬린을 혀 밑으로 투여한다입니다. 6번의 답은 3번이고요. 6번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협심증 환자한테는 니트로글리셀린입니다. 약어로 하면 NTG라고 하고요. 투여 방법은 설하투여입니다. 설하, 혀 밑에 놓고 녹여서 먹는 게 설하투여고 이 설하로 투여해주는 약물은 바로 NTG, 니트로글리셀린이고 이 니트로글리셀린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슴이 하고 막 쪼여오면서 아픈데 격렬한 운동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더운 곳보다는 추운 곳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관상동맥에 이 혈류의 흐름이 작아지고 있는데 추운 곳에 생활하게 되면 혈관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추운 곳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관상동맥 절개 수술, 뭐 관상동맥이 막혔거나 아예 썩었거나 그러면 절개 수술 해갖고 뭐 어떻게 성형을 하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잠깐의 흉통이 왔다 갔다 하는 협심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오바된 시술이고요. 음식은 다량 하루에 2번 섭취한다. 여러분 다량 지금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굳이 많은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이 심혈관 질환 환자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번 흉통이 있을 때 신속하게 투약해야 하는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셀린의 투여 방법 뭡니까? 설하 혓바닥 밑에다가 넣고 녹이는 겁니다. 6번과 7번은 여러분 정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관상동맥의 폐색,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폐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썩어버렸어.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흉부 통증 시에는 니트로글리셀린을 투여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질환이에요. 협심증은 니트로글리셀린 투여하면 이 가슴이 아파지는 흉통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협심증보다 더 진행되게 되면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근경색증이에요. 심장의 근육이 딱딱해지거나 문제가 아예 생겨버린 거예요. 혈류가 처음에는 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조금씩 아파지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이 심장 근육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괴사되게 됩니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심근이 괴사. 이 심근이 괴사되어가지고 일어나는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판막 교환술 환자예요. 여러분 판막이 뭐예요? 판막. 이렇게 우리가 심장에 뭐 좌심방, 우심실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이 피들이 역류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판막이잖아요. 이 판막이 여러분 고장이 나가지고 판막 교환술을 했어요. 판막 교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약을 복용하냐면 항응고제, 피가 잘 굳지 않도록 하는 응고제를 복용해야 돼요. 복용. 왜냐하면 이 피가 굳어버리게 되면 이 판막 교환술했던 이 부분에 피들이 막 끼이면서 이 판막 교환술했던 이 판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 피가 잘 굳지 않은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돼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뭡니까? 항응고제, 응고를 못하게 하는 게 항응고제죠. 이 항응고제를 먹을 때는 출혈을 주의해서 관찰해 주어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에서 여러 기능을 하는데 혈액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혈액의 기능 중에 옳은 것은 자, 1번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왜 저장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호르몬을 생산해서 인체를 활성화시켜준다. 여러분 혈액 자체가 호르몬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호르몬을 같이 이동시켜주긴 하지만요. 2번 안 되고요. 3번 지혈작용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생성시킨다. 지혈작용하는 것은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혈액을 생성하는 건요, 골수가 하는 역할이 되겠지요. 4번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여러분 피는요 순환기계잖아요. 순환기. 그래서 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여러분 체온을 따뜻하게 아니면 차갑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고요. 체액의 전해질 균형을 파괴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가시면 되겠고요. 11번 용혈성 빈혈의 원인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혈성 빈혈은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요.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많아서 생기는 게 여러분 용혈성 빈혈입니다.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과량 파괴되어서 오는 게 용혈성 빈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12번 전신쇠약, 창백,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은 여러분 악성 빈혈의 증상입니다. 악성 빈혈 증상. 이 악성 빈혈은 여러분 생기는 이유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특별한 치료약으로 옳은 것은 비타민 B12를 투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 그다음 용혈성 빈혈은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파괴되어서 온다는 거. 아예 머릿속에 넣고 외워서 가셔야 됩니다. 자, 13번. 장기간의 다이어트로 빈혈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철분을 투여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분은 산소랑 연결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출혈과 상관없고요. 2번 혈장 항체 형성을 위해서 항체하고 철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정상적인 적혈구의 생성을 위해서. 자, 여러분 적혈구는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 운반입니다. 산소 운반.
자, 이 적혈구 자체가 여러분,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 운반이지만 이 적혈구가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로빈이라는 아이가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다랗게 봤을 때 적혈구가 하는 역할을 산소 운반이라고 해요. 산소 운반.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산소 운반이 되고요. 이 헤모글로빈을 다른 말로 하면 철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을 투여해야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적혈구 생성을 위해서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정상화가 되어야지만 적혈구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없다면 산소 운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빈혈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어지럽잖아요. 왜 어지러워요? 산소가 운반이 안 되니까. 머리에 산소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분을 투여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적혈구 생성을 위해서입니다. 14번 수혈 대상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로 묶인 것은입니다. 수혈 대상자에게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검사는요. 혈액형하고 교차 실험입니다. 혈액형은 여러분 ABO를 말하는 거고요. 교차 실험은요. 피를 주는 사람하고 피를 받는 사람의 피가 서로 잘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차 실험이에요. 그래서 혈액형 검사하면서 RH도 검사하게 되고요. 같이 이 교차 실험도 해서 이 사람의 피가 나한테 맞는지, 이 사람의 피가 서로 잘 맞는지 본 다음에 수혈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 하셔야 되고요. 15번 수술 후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예요. 여러분 15번도 굉장히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가 오한, 호흡 곤란, 요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뇨, 오줌에서 피가 보여요. 지금 이거는 수혈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자, 수혈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에게 보고한다. 기록을 한다.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세게 주입해준다. 수혈을 즉시 중단한다. 활력 증상을 측정한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은 수혈을 즉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호흡 곤란이 왔어요.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의사부터 먼저 부르기 전에는 일단은 이거 수혈 부작용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수혈을 주입해주던 기계를 바로 끄고 그 다음 바로 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